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과표현교육과정의 박선옥입니다. 네. 자, 우리 사과표현 강좌 지금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앞서서 글쓰기의 전략 1부의 제1장 대학생활과 글쓰기에서 글쓰기의 중요성과 윤리, 그리고 2장에서는 글쓰기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좀 쭉 훑어보면서 이러한 방법과 과정으로 글을 써야겠구나 하는 것을 잘 익히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3장 패턴별 글쓰기의 실제에서 비교와 대조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습 목표는 먼저 비교와 대조 패턴의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대조 패턴의 쓰임새나 필요성에 대한 그 의의를 좀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해 보는 것을 이번 학습의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와 대조가 무엇인지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왜, 언제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정으로 오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와 대조가 과연 뭘까? 언제 할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잠깐 친구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뭘 먹을까? 뭐 이걸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는 우리 중국 식당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이제 가장 그 고민이 되는 것은 중국 음식을 먹는다면 이제 누구나 다 비슷하게 고민을 할 것인데요. 정말 이거죠. 바로 짜장이냐 짬뽕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화두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좀 그 늘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순식간에 다양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짜장과 짬뽕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죠. 그쵸? 일단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맛이겠죠. 네, 짜장의 맛과 짬뽕의 맛.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도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저렴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비싸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짜장이 조금 더 싸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라면 들어가는 재료 또는 국물이 있고 없고 이러한 점들을 아주 빠르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비교와 대조의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왜 일어나는가 하냐면 바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선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 중에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방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학에 여러 가지 중에서 여행 계획들을 우리가 좀 세워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방학에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짜장과 짬뽕,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넓은 대륙의 나라, 중국으로 가볼 것인가. 양쪽 다 매우 흥미로운 곳이죠. 가면, 보고, 듣고, 뭐, 먹고, 해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곳인데요. 네. 자,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생각을 하면서 잘 비교하고 대조하고 하는 가운데, 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여행, 이 방학 때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려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문제들도 생활 주변에서 당장에 기숙사에 살까? 아니면 내가 자취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제 트랙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간이 곧 도래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트랙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볼 것인가? 또 뭐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 예, 이게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또는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곤란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미리 경험을 했더라면 우리는 빠르게 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짜장과 짬뽕의 문제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미경험의 상황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사고의 과정은 바로 비교와 대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비교와 대조가 무엇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와 대조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물이나 또는 현상 등과 같은 것들이 서로 어떻게 같고 이것을 우리가 비교라고 하죠. 또 어떻게 다른지 다른 말로 대조라고 할 수 있죠. 잘 살펴서 이 살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발견한다든가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이르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같고 다른 점들을 잘 살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상 오늘도 여러분은 수많은 비교와 대조를 하셨을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도 머릿속에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의 방식이고 이런 비교와 대조는 우리가 봉착하는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나 선택의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하게 해주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글쓰기에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글쓰기 방식으로서 비교와 대조라는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사물, 개념의 특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을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와 대조는 우리가 언제 또는 왜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어떤 개념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과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필자의 입장에서라면 그런 새로운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유용한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나아가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깊고 넓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대통령제에서 오랜 시간 지내왔었고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제와 잘 비교를 한다면 내각 책임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나아가 민주주의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이해와 설명을 넘어서서 판단과 선택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서서도 뭐 여러 제가 도입 부분에서 예를 들었었던 음식에 대한 선택 또는 여행지에 대한 선택 이러한 것들이 바로 판단, 선택과 관계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이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는데도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 우리의 독도를 가지고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단순히 독도에만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변국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비교 대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허구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을 하면서도 이 비교와 대조를 잘 활용하게 되면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인문계열 쪽에서 소설의 등장인물을 분석하라는 리포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계열의 경제체제에 관련해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비교 대조하는 그런 과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작품을 비교해라 또는
공대에서 교류 전압과 직류 전압을 비교 설명하라 라는 이러한 리포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모두 여러분이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교와 대조는 우리 글쓰기 과정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쓰기 전과 그리고 조직하기 단계를 우리가 계획하기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고 쓰기는 실제 작성하기 단계, 그리고 고쳐 쓰고 난 후에 과정은 수정하기 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각각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글을 쓸 대상 또는 주제와 소재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비교하는 그런 항목들을 잘 선정을 대상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운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러한 좋은 점 내지 또는 그 특이점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글을 쓰는데 그럴 때 그것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비교 대상물을 넥타이로 선정을 했다.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쉬운 예니까 여러분이 금방 생각을 하겠지만서도 자, 이렇게 복잡한 또는 조금 더 고난도의 그런 글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이든 아니면 판단이든 설명이든 이런 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할 대상 항목을 잘 고르는 것. 자, 운동화라면 구두를 잘 선정하는 것. 이런 것을 쓰기 전에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쓰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왜 쓰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비교와 대조를 왜 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바로 비교와 대조를 하는 대상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두 가지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것. 또 하나는 비슷해 보여서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글을 쓰는 목적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유의하셔야 되는 항목이겠고요. 예상 독자도 늘, 그렇죠. 우린 글을 왜 씁니까? 읽을 독자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를 좀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물론 이 비교 대조의 글만은 아닐 겁니다. 이 가운데 이제 뭐 독자의 지식의 정도다라고 아까 본 우리 뭐 교류 전압과 직류 전압을 비교 대조하는 것.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박사 과정에 있는 그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런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비교와 대조를 펼쳐 나가겠죠. 예, 그래서 독자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조직하기 단계인데요. 이때 비교할 대상을 이미 앞서서 선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대상들의 속성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그리고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둘이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것들의 속성을 있는 대로 한번 쭉 나열을 해 보시고요. 그거를 질서 있게 또 다시 분류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사이코패스의 어떤 경향성과 소시오패스의 경향성 내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항목은 그 비교의 중점을 우리가 결정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즉, 앞서서 정리했던 그런 나열한 특성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중점 사항들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질서 없게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비교와 대조를 논리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자, 사이코패스에 중점을 두고 비교할 건지 아니면 소시오패스에 중점을 두고 비교할 건지 또는 두 대상 모두에 중점을 두고 비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의 공통점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차이점에 중점을 둘 거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모두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비교의 유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별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별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글을 쓸 때. 먼저 대상별로 한다라고 하면 사이코패스를 다 논하고 그 다음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겠죠. 기준 항목은 발생 원인, 특징, 사례가 있는데 각각 대상별로 따로따로 논의를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기준별로 한다면 사이코패스는 어떠한 동기를 가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가, 소시오패스는 어떤 동기, 충동성의 측면에서는 사이코패스는 어떠하고 소시오패스는 어떠한가, 계획성의 측면에서는 또 어떠한가, 이렇게 각각 대상들을 어떤 준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준별 비교 대조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쓰는 글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 글은 비교적 짧은 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뒤에 오랫동안 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고요. 좀 더 긴 글이라면 또 비교 대상 또는 기준이 많은 경우라면 항목별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 주시겠고요.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A에서 언급한 내용은 반드시 B에서도 언급이 돼야 된다는 점이겠죠. 즉 어떤 동기의 측면에서 대상이 사이코패스만 얘기하고 소시오패스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적절한 비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용의 순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구성을 해주셔야지 독자의 입장에서는 쉽고 빠르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량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A에서는 약한 A4 반장 정도를 얘기하고 B는 A4 4분의 1장 정도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분량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논의를 전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고 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글쓰기의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맞춰서 잘 써주시면 되겠고, 이런 비교를 나타내는 또는 대조를 드러내는 텍스트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 보시면 독자에게도 읽어가는데 반면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생각하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어서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을 다 쓰고 나면 잘 퇴고하시고요. 글 전체 또는 어휘 표현까지도 오탈자까지도 잘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와 대조에 대한 우리 패턴 활용하는 글쓰기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와 대조가 무엇인가인데요. 바로 비교와 대조는 하나의 대상이 관련되는 어떤 다른 대상과 비슷하고 또 다른 것을 잘 견주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것은 대상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독자가 잘 이해하도록 하는데 유용한 점이 있고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그런 방식이다. 사유의 방식이자 글쓰기의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을 잘 정하시고요. 비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누가 독자가 될 것인가도 고려하시고 대상들의 속성을 나열하여 정리한 후 핵심 사항들을 결정하시고 비교 유형, 기준별로 할 거냐 아니면 대상별로 할 거냐 이러한 걸 잘 결정해서 글의 구조를 잡아 써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정리는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 활동이 있습니다. 길게 글을 쓰기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교 대조를 하는 그 항목을 잘 선정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은 방학에 이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팀이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곳으로 좁혀졌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 두 곳을 비교와 대조해서 한 곳을 추천하는 그런 글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글을 쓰기 전에 다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비교와 대조의 과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비교대조 항목들을 여행지를 뭐 어디로 할 것이냐는 국내 하셔도 되고요. 국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시고 싶은 곳 선택하셔서 뭐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곳의 음식, 뭐 문화 등등등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메모하셔서 강의 시간에 꼭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과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교와 대조에 대한 글쓰기 패턴에 대해서 학습 잘 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